네, 우선 바로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 나서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그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출마를 할 때 자신과의 후보가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상식이자 도리입니다. 안랩의 경영자로 있을 때 판교에 사옥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크게 한국이 실리콘밸리가 되게 됐죠. 자, 변호사님 여쭤볼게요.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왜 꽃가마 타고 나오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분당갑 지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꽃가마 타고 출마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천 계양에서 붙어야 한다 이재명 상임고문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출마의 변 이렇게 나서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읽히십니까?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계양을이던 분당갑이던 일단 나오시는 것 자체가 무슨 명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2달 전 대선 때 국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요. 대선 일주일도 안 놔두고 갑자기 기습 단일화를 하셨습니다. 단일화 하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당선인, 그 당시 네. 윤석열 후보로 저격하면서 윤석열 후보 찍으시면 1년 후에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단일화는 절대 없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셔놓고 일주일 남겨두지도 않고 갑자기 단일화를 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공동정부를 할 거고 행정부 경험을 쌓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인수위원장 인수위원회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보면 공동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행정부에도 참여를 못 하셨죠.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다당제의 소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합당하셨습니다. 국민의힘과.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딱지를 붙이고 다시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나오시겠다는 건데 그럼 말씀하셨던 평생의 그 다당제라는 소신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은 이제 지역구가 어디이냐 분당갑에 연고가 있냐 사실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애초에 다당제라는 명분은 왜 갑자기 버리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묻고 싶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새정치라는 거 네.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국민 여러분들은 아직도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국회에서 이 출마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연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도 저희가 메인 뉴스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철수 위원장이 이 출마와 함께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이재명 고문과 맞대결하고 싶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바로 이곳에 와서 저하고 함께 대결을 해서 정말 이 대장동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게 올바른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분당갑에 이재명 고문이 나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차장님. 네. 근데 또 역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 나오는 게 안철수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로 가서 붙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나 봐요. 네. 그러니까 맞대결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오늘 먼저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이제 2시간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분당에서 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에 맞지만 계양으로 갔으니 내가 이재명 후보를 꺾기 위해서 계양으로 가겠다. 이재명 후보를 잡으러 내가 계양으로 가겠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명분이 본인이 있다. 얘기한 이제 그 맞대결이 성사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꼭 자신한테 유리한 우리 집에서 싸우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레토릭에 불과하고요. 적어서 이재명 그 후보가 계양으로 간 것이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안내 본사가 있다고 하지만 노원에서 계속 출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분당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것도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지 무슨 출마 명분을 고려했다라면 아마 오히려 맞대결이 더 중요한 명분이었다라면 이 맞대결이 성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키워준 지역구 성남으로 그 한복판으로 간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자랑스러운 최대치적인 대장동이 바로 분당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본진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자기 본진 놔두고 갑자기 어느 연고 있는지 모르는 대로 도망간 것이기 때문에 붙으려면 성남 분당갑에서 붙는 게 맞죠. 그리고
성남이 이번 대선에서 전반적으로 분당 지역 이 표심이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만 21대 총선에서 김은혜 후보가 불과 0.7% 차이로 신승한 곳입니다. 네. 1000표 차이로 이겼어요. 네. 그리고 20대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승리했던 곳이죠. 네. 최근 두 번의 총선을 돌이켜보면 이게 개항을처럼 압도적인 표차로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선 후보끼리 자웅을 겨루기에 적합한,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10년 가까이 성남시장을 수행했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도망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인데 이상하게 도망쳤거든요. 속속들이 그 맛집도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어디 초밥이 맛있는지, 어디 닭국수가 맛있는지. 그럼 그 지역 상인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앞서 있는 측면인데 이런 어드밴티지를 다 버리고 이재명 후보가 간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성남으로 나와라, 분당갑에서 승부하자라고 말하는데 저는 명분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도망쳤다라는 표현은 뭐 당에서 야당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발언이긴 하지만 또 정치 분석으로서는 또 개인적인 표현이었다는 점을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딱 기억 남는 게 왜 자꾸 우리 집에서만 싸우자고 하냐, 이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싸움을 벌인다 하면 6일 지방선거에서 이 전체 판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재명 상임고문 벌써 이 총괄 맡게 되면서 전국에서 내가 과반 얻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저희가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선거 지금 24일 남았는데 4년 전에는요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14개 지역에서요 민주당이 모두 석권을 했고 자유한국당,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대구시장, 경북지사, 그리고 무소속으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 차장님, 네. 자 어떻게 매직 넘버가 뭐 8이냐 9냐, 그러니까 17개 중에서 8개를 가져오느냐 9개를 가져오느냐 서로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2018년 지방선거로 하면은 좀 오류가 많이 날 것 같고요. 오류가 날 것 같다. 저 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뒤에 치러졌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 지형이었고요. 지금은 저기 한 달 뒤 아닙니까? 취임 이후 한 달 뭐 가까이. 그렇죠.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10곳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 7곳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대 7 구도였는데 이것이 과연 10대 7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느 정당이 승리했다 이것을 좀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10대 7이 9대 8로 바뀐다라면 국민의힘은 한석을 하나의 광역단체를 잃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한 곳을 더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이 출마가 어느 정도 이 선거 승리를 가져오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10대 7이 아니라 뭐 11대 6, 12대 5 이렇게 바뀐다라면 이재명 고문의 출마에도 불구하고 대선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좀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이 판가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민주당 우리 이재명 이 상임고문의 어떤 정치적 운명과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이번 대선에서도 경기도에서는 약 5% 정도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제 이런 과거 그리고 대선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던 김동연 후보가 약간 신승하거나 아니면 앞설 수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좀 앞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이 박남춘 후보가 유정복 후보의 약간 이 국민의힘 후보의 약간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 재보선에 출마하기 때문에 이재명 효과가 나타나서 박남춘 현 시장이 더 유리해져서 결과도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다면 이재명 효과가 지방선거에도 반영이 된 것이겠지만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빠졌다. 이러면 이재명 책임론에서 자유롭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지역 하나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경기도일 겁니다. 경기지사 굉장히 관심 많이 가고 있고 지금 김동연 후보 그리고 김은혜 후보가 맞붙게 되는 양상 보이고 있는데 여론조사 보면은 접전 초박빙 양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호재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강영석 변호사, 강영석 후보가 최근 저 여론조사 보시면 한 5% 이상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사실 만약에 혹시라도 김은혜 후보와 강영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사실 저 합쳐지게 된다면은 김동연 후보와 더 접전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의힘도 고심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강영석 후보에 대해서는 강영석 후보를 같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 뭐 중도층의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또 고심도 국민의힘에서는 같이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긴 하지만 네. 근데 강영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단일화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인터뷰를 하긴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김은혜 후보도 선뜻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도층의 표심을 좀 고려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강영석 후보가 완주를 해주는 것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또는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또 중도층의 표심을 또 뺏어오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도 뭐 민주당으로서는 김동연 후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어떤 분수령이냐? 이재명 이 상임고문이 출마 선언을 인천에서 한 만큼 경기도민이 어떻게 이 경기도 판을 바라볼 것이냐가 이번 주에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건가요? 이 경기도 그렇습니다. 지사?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인천 출마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인천 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요. 또 경기도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틀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제 청와대가 개방이 되면서 이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를 이제 관람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가 열리는 것과 이재명 후보가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재보선에 2달 만에 등판하는 것,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여론이 이번 주에 이제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경기도와 인천시 이 두 지역의 이 시민들의 여론, 도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앞으로 지방선거 결과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선거도 굉장히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하여튼 이 전체 선거판에서 이재명 이제 상임 고문이 정말 뭐 과반석권을 이끌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화려한 복귀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겁니까? 왜냐하면 어떤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차기 대선 5년 남았다. 그런데 새로운 스타를 키워낼 수도 있는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패장을 다시 소환해서 당을 이끌게 한다. 이런 면에서는 일부 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좀 옳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뭐 대선급 거물주자로 정치인이 성장하는 것은 뭐 본인이나 또는 뭐 당에서 억지로 성장시킨다고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지껏 되게 유명했던 그런 거물급 정치인들이 성장했던 과정들을 본다면 사실 어떠한 우연한 기회로 또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막강한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해오는 것이지 뭐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뭐 당에서 당권을 장악해서 그것으로 간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뭐 이재명의 사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기에는 당원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는 이재명 후보 말고도 다른 또 많은 정치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이재명의 사당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좀 더 유리한 판이긴 확실합니다. 일단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시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도 개방하게 되고 그다음에 5월 21일에 바이든 그 이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있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사실 성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훨씬 더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방선거가 어렵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이재명 상임고문도 불러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선거에 이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진짜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선거에 더 하나라도 더 승리할 수 있는 걸 마련하는 그런 초석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순서에서는 이제 24일 남은 지방선거 소식 짚어봤습니다. 자, 취임 이틀 앞둔 윤석열 당선인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